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은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도에 사는 70대 여성입니다. 70여 년을 살면서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기쁜 날도 많았고 서글픈 날도 많았어요. 그럼에도 인간관계에서는 늘 기쁜 일들만 있었어요. 제가 좀 무던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서글픈 일이나 울분이 터지는 일이 있어도 잘 잊고 훌훌 털어버리곤 했어요. 그런데 딱 하나 안 되는 일이 있더라고요. 바로 시댁이라는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요. 아무래도 시댁이란 인간관계는 제가 끊고 싶다고 끊을 수 없으니 그때만큼은 저도 응어리를 남겨놓더라고요. 그러다 결국 몇 달 전 그 연결고리를 끊어냈어요. 그 연결고리가 누구냐고요? 바로 제 동서입니다. 맞아요. 몇 달 전 저는 동서를 버렸어요. 아주 가차없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몇 달 전 저희 가족에겐 큰일이 있었어요. 바로 제 칠순잔치요. 제가 어느덧 칠순이 되어버렸더라고요. 저는 그냥 넘어가도 된다고 했는데 제 딸 둘이서 칠순은 꼭 챙겨야 제가 오래 산다고 호텔을 예약해 파티를 준비했더라고요. 그 호텔은 남편의 동생, 그러니까 도련님의 호텔이었어요. 저희 딸이 작은 아버지 호텔이 가장 좋고 음식도 잘 나오니 거기서 해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희 딸이 도련님께 전화를 했는데 저희 도련님이 감사하게도 무료로 대관을 해줬어요. 그런데 저희 남편은 퇴역 군인 출신인데 저희 도련님은 한 호텔의 회장인 게 좀 의아하시죠? 이건 저희 부부가 결혼을 하기 전의 일인데요. 저희 남편은 둘째로 위에 누나가 하나 있고 아래에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중 누나가 23 나이에 시집을 갔는데 시댁이 크게 관광사업을 하는 회사였어요. 각종 여행 패키지 행사부터 시작해서 골프 여행도 크게 했고요. 전국의 리조트와 호텔이 몇 군데 있는 회사였죠. 그리고 저희 시댁은 일반 서민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만나 결혼하게 된 거냐 물으니까요. 그 회사 아들이 밑바닥부터 사업을 배운다고 여행 인솔자로 일했는데 그때 형님이 부모님을 모시고 패키지 여행을 가신 거예요. 저에겐 지금 시부모님이죠. 그렇게 인솔자와 손님으로 만났는데 그때 형님이 시부모님께 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다네요. 그래서 그 모습에 반해 연락처를 물어 만나게 되었다고 해요. 저희 형님은 처음부터 남편 될 사람이 부유한 집안의 자식이라는 걸 알지 못했대요. 그냥 그 회사 직원인 줄 알았대요. 씀씀이가 좀 커서 회사에서 월급을 많이 주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네요. 그러다 상견례 자리에서 회장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해요. 그때 무척 놀라 손이 벌벌 떨렸대요. 그렇게 형님은 부잣집 며느리가 되었어요. 하지만 결혼 생활은 그리 길진 못했어요. 애초에 차이가 많이 났으니까요. 특히나 돈을 쓰는 부분에서 트러블이 많았대요. 형님은 살림을 남의 손에 맡기는 걸 싫어하시는데 남편은 자꾸 사람을 쓰라고 하고 그런 것들 말이에요. 남들이 들으면 복에 겨운 소리라고 할 거라고 형님은 웃으며 말씀하셨지만 저도 왠지 알 것 같았어요. 몸이 편하면 뭐해요? 마음이 불편한데. 아무튼 그런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7년 만에 이혼하셨어요. 그때 양육권은 모두 남편이 가져갔고 양육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호텔 하나와 상가 몇 개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시형님은 경영 쪽에는 자신이 없어서 배우신 적도 없고요. 그래서 대리인을 뽑아야 했는데 그때 경영학과를 졸업해서
취업할 준비를 하고 있던 도련님이 생각나더래요. 도련님이 대학을 장학금 받으면서 다니고 정말 좋은 성적으로 졸업했다고 하더라고요. 친한 교수님도 많으시고요. 그래서 도련님에 대해 물으니 도련님도 해보겠다고 했대요. 그래서 지금 한 호텔의 회장직을 맡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 남편은 그때 당시 군인 부사관으로 재직 중이어서 논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희 남편은 경영학은 전혀 모르고요. 원래는 사관학교를 다니고 싶어 했는데 좌절되고 군대에 입대해 말뚝박았거든요. 그래도 한 호텔의 회장이 될 수 있었는데 서운하지 않았냐고 언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 어차피 자기가 있으면 망했을 거라고 허허 웃더라고요. 물론 이런 남편의 호탕함과 소탈함이 좋아서 결혼했지만 참 욕심 없는 사람이구나 싶기도 했어요. 그렇게 도련님의 도움으로 저는 호화로운 호텔에서 칠순잔치를 했어요. 두 딸이 아주 정성껏 준비했더라고요. 엄청나게 큰 케이크에 화려한 촛불 장식, 꽃다발, 돈다발, 정말 기가 막히게 준비했더라고요. 거기다 제 한복은 얼마나 고왔게요. 다 늙어서 연분홍 치마를 입으려니 낯뜨거웠지만 참 고마웠어요. 그래도 걱정이 되어 얼마나 들었냐고 딸들에게 물으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하대요. 그리고 오래오래 자기 옆에 있어달라고 울먹이길래 저는 너희들을 낳길 잘했다고 말하며 딸들을 한 번씩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잔치가 시작되었고 저의 칠순을 축하해 주시는 사람들 속에서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부끄럽다며 소주 한 잔을 마시고 축하 모델을 하는 사위의 모습도 고마웠고요. 생전 사위들이 춤추고 노래 부르는 건 처음 봤네요. 그리고 손자 손녀들의 노래도 처음 들었고요. 참 어린애들이 옛날 노래도 잘 부르대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저희 남편이 축사를 했어요. 저희 남편이 군인이었지만 무척 자상하고 다정한 사람인데 어느 정도냐면 여전히 저를 곱다고 해주고 밥 달라고 삼식이처럼 굴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늙으니 안 하던 집안 살림도 돕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없이 애틋한 부부 사이가 되었는데 이렇게 축사를 들으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소매자락으로 눈물을 훔쳤어요. 그리고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코스로 나오는 음식들을 보니 도련님이 좀 더 신경 쓰라고 직원에게 말한 것 같더라고요. 정말 음식이 맛있고 깔끔하고 정갈했어요. 요새 입맛이 자꾸 없었는데 다 먹었네요. 그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어디서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앞을 보니 낮은 구두를 신고 동서가 걸어오더라고요. 큰딸도 그렇고 막내딸도 그렇고 모든 집안 식구들이 긴장했어요. 그리고 동서는 제일 안쪽에 있는 저에게까지 걸어왔어요. 형님, 오시면 오신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셔야죠. 직원이 아니었으면 모를 뻔했잖아요. 우리 형님이 벌써 칠순이야? 정말 세월이 야속하다, 그쵸? 그런데 옷은 너무 난잡하다. 좀 참한 걸로 입으시지. 그리고 요즘은 기초수급자도 호텔에서 파티를 다 하네요. 누구 덕분에? 동서의 말이 끝나고 한동안 정적이었어요. 저희 동서가 목소리가 기가 막히게 크거든요. 쩌렁쩌렁 울려서 연회장 밖까지 목소리가 들릴 것 같았어요. 그리고 동서의 말을 듣고 큰딸이 저와 동서 사이에 섰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작은 엄마, 초대장 못 받으셨으면 여기 계시면 안 돼요. 초대도 안 받으셨는데 이렇게 와서 분위기 다 망치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기초수급자라뇨. 저희 기초수급자 아니에요. 아버지가 고생하셔서 일한 대가로 연금 받으시는 거예요. 말은 똑바로 하셔야죠.
그래도 오셨으니 식사는 하고 가세요. 그러자 동서가 하하 등이 휘어지게 웃으면서 제 딸 뺨을 어루만졌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죠. 참, 우리 지영이 많이 컸다. 작은 엄마한테 이렇다 저렇다 말도 하고. 근데 어쩌니? 여긴 우리 남편 호텔이고 식사를 하든 말든 그건 내 선택인데? 너희 집이야 이런 식사가 귀해서 어떻게든 먹으려고 하겠지만 난 아니야. 공짜로 준다고 해도 안 먹어. 그리고 난 좀 서운해. 나도 가족인데 왜 초대를 안 했어? 우리 남편한테만 말한 건 호텔만 공짜로 좀 얻어보려던 거야? 그리고 너희 부모님 월 250 정도 받으시니? 그 정도 받으면 기초생활수급자니 뭐니? 그리고 동서는 제 딸을 비껴 저에게 오더니 가방에서 돈봉투를 꺼냈어요. 아주 두툼한 돈봉투를요. 형님은 절 초대 안 하셨지만 제 마음이에요. 다음부터 이런 일 있으면 초대를 하세요. 그게 피차 보기 좋지 않나? 돌아가신 우리 시엄마한테도? 그때 조명에 비쳐 동서의 가방이 번쩍거렸어요. 제가 눈이 부시다는 듯이 눈을 가리자 동서가 이번에도 등이 휘어지도록 하하 웃으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 이거 1,000만 원짜리 가방이라 좀 번쩍번쩍해요. 눈이 부셨다면 죄송해요, 형님. 그리고 저희 남편이 화가 났는지 벌떡 일어났어요. 동서가 그제서야 저희 남편을 의식하고 살짝 뒷걸음질 치더라고요. 사실 그 세 남매 중에 제 남편이 가장 무섭고 칼 같거든요. 이미지만 봐도 그렇답니다. 시영님과 도련님은 유들유들한 분위기고 저희 남편은 누가 봐도 군인 이미지거든요. 그리고 저희 딸들이 동서를 제 칠순잔치에 초대하지 않은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저와 동서 사이가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그렇게 된 이유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사실 도련님은 어릴 때부터 연약해서 자주 아프고 병원 신세를 많이 지셨어요. 그리고 성인이 돼서는 쇠약한 나머지 자면서 이상행동을 하시기도 했죠. 비명을 지른다거나 자면서 걷는다거나 그런 식으로요. 그래서 시부모님들은 도련님이 어떻게 장가는 갈 수 있을까, 애는 가질 수 있을까 무척 걱정하셨다고 해요. 근데 동서가 나타난 거예요. 그것도 혼전 임신을 해서요. 그래서 다른 집에게는 혼전 임신이 부끄러운 일일 가능성이 크지만 저희 시부모님은 은근히 기뻐하셨대요. 그래서 도련님과 동서를 혼내지도 않으셨대요. 게다가 동서의 아이는 아들이었고 3년 뒤에 낳은 둘째도 아들이었어요. 저희 시부모님이 아들을 그렇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시영님만 보면 저는 괜히 짠하고 그래요. 시부모님을 위해 뒤치다꺼리는 다 시영님이 하는데 뭐든 아들들 먼저시거든요. 그래서 딸만 둘 낳은 저보다 시부모님은 동서를 예뻐하셨어요. 그리고 첫 손주의 아들이잖아요. 유달리 그 조카만 예뻐하셨어요. 매일 무릎에 앉히고 몰래 간식이며 용돈이며 챙겨주고 그걸 들키지 않으면 좋은데 매번 들키셨어요. 어쩌면 일부러 그러신 걸 수도 있지만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제가 딸만 둘 낳았잖아요. 그걸 가지고 시어머니가 무척 실망하셨거든요. 그렇다고 저희 두 딸을 미워하시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너무 티나게 아쉬워하시는 거예요. 특히나 저희 애들이 동서 애들보다 공부를 더 잘했는데 그걸 아시고 너희가 아들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니? 하시는 거예요. 매번 그런 식이셔서 저 엄청 서운했어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있나요? 가치관이 다른 것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주눅 들어하는 딸들에게 그럴 필요 없다고 말해주었죠. 하지만 동서와 불편해진 건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동서는 가끔 여우짓을 했어요. 시부모님한테요. 제가 깎은 사과를 달랑 들고 가서
본인이 깎은 채 한다든지, 제가 장을 봐왔는데 본인이 본 채 한다든지, 제가 부주의해서 본인이 칼에 베이고 냄비에 손을 대었다고 말한다든지 말이에요. 물론 시부모님께 드리는 선물이 제가 드리는 것보다 훨씬 좋아 보이고 세련돼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그건 제 몫이고 제 복이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건 너무 여우짓 아닌가요? 어디서 그런 걸 배워왔을까요? 다행히 이런 것들을 남편에게 말하면 저희 남편은 잘 들어주거든요. 그래서 동서에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그런 일도 있었죠. 저희 두 딸이 국립대를 나왔거든요. 사립대도 붙기는 붙었는데요. 군인은 자녀 등록금 지원이 안 돼서 사립대는 조금 버거웠어요. 그래도 사립대를 가고 싶다고 하면 보내줄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저희 두 딸은 모두 사려 깊어서 저희 생각대로 해주었죠. 그런데 동서가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그러는 거예요. 형님, 솔직히 말해보세요. 지영이 민영이 국립대 보낸 거 등록금 너무 비싸서 그러신 거죠? 그러시면 안 돼요. 나중에 커서 애들한테 무슨 욕을 들으려고. 형님, 정말 다 형님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부모 탓이라니까 나중에? 그냥 대출 받아서 사립대 보내지. 지영이랑 민영이 안 됐으니까 나중에 치킨이나 사줘야겠다. 정말 그땐 자존심이 갈기갈기 찢어졌어요. 정말 다시 번복해서 사립대 보내고 싶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이 그러한 사람들을 비해 휘둘리면 안 된다고 저를 잡아주어서 그렇게까지 하진 않았지만요. 그리고 저희 첫째 딸 결혼식에서는요. 그때도 도련님의 도움을 받아 무료로 대감받아서 이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이래저래 절약하며 첫 아이를 결혼시킬 수 있었죠. 정말 감사했어요. 그런데 동서가 그 이야기를 또 어디서 들었는지 저한테 걸어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님, 이번에 지영이 웨딩홀 공짜로 빌렸다면서요. 아니, 무슨 저희가 봉사하는 회사도 아니고 이러시면 곤란해요? 그렇게 돈 없으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셨으면 결혼을 아예 시키질 말아야지. 거지도 아니고. 그러더니 신부 대기실에 가서는 공짜로 결혼하니까 작은 엄마 선물 잊지 말고 사오고 하더랍니다. 정말 기가 막혔어요. 누가 보면 매번 행사 있을 때마다 빌린 줄 알겠지만 사실 첫 아이 결혼할 때가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 들으니 보던 막내딸은 도련님 호텔에서 안 한다고, 자기는 결혼하면 다른 호텔에서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했고요. 아무튼 그래서 저희 두 딸이 제 칠순잔치 때 동서를 안 부른 거였어요. 그런데 초대하지 않은 자리에 나타나는 것도 모자라 저런 말을 하다니 정말 참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저기서 입구에서 호텔 직원이 뛰어오더라고요. 급하게 뛰어와 동서 앞에서 숨을 고르면서 귓속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동서의 얼굴이 새하얘지면서 휘청거리더라고요. 호텔 직원이 동서를 잠시 부축하고 동서는 빠른 걸음으로 연회장을 나갔어요. 그리고 큰 소리가 났어요. 비명소리도 들리고 깨지는 소리도 들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밖을 내다봤죠. 그러니 큰일이 일어났나 보더라고요. 저도 한복을 잡고 천천히 문 쪽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보이는 건 동서와 한 여자였는데요. 동서가 그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그 여자는 노으라고 노으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요. 상황은 심각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직원도 그 여자와 동서 사이에 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말려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는데 남편이 머리를 극적이며 저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그때였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도련님이 나온 거예요. 도련님은 곧장 싸우는 두 사람에게 달려갔어요. 저희 식구가 보고 있다는 것은 신경도 쓰지 않는 것인지 인지하지 못한 것인지 쳐다도 보지 않았어요. 정말 곧장 그들에게 달려가서 동서가 아닌 그 여자의 손을 잡았죠. 당신 이게 무슨 짓이야? 여기까지 와서 꼭 이래야겠어? 뭐? 이 여자? 당신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나한테 얼마나 미안하고 고마운 사람인데 당신이 그렇게 취급할 사람 아니라고. 당신 지금 당장 사과해. 어서. 저는 도련님이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은 처음 봤어요. 정말 식구로 지내면서 처음 봤습니다. 도련님은 정말 온화한 사람이에요. 천성이 말이에요. 그건 유약한 자신의 체력에 비례한 거겠지만요. 아무튼 저희 남편도 도련님이 그렇게 화내는 걸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놀라서 아무것도 못하고 쳐다만 보고 있었어요. 당신은 여기 와서 소리 지르고 깽판 칠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알아? 그리고 내가 이 호텔에 발붙이지 말라고 했지. 왜 매번 그렇게 내 말을 어기고, 아니, 내 말을 받아들여주지 않는 거야. 빨리 돌아가.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서류 보내. 이혼 서류. 당장 보내라고. 이혼이라뇨. 저와 남편은 동시에 서로를 바라봤어요. 제가 아는, 또 남편이 아는 저 두 사람은 사이가 사랑스럽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냉랭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눈에 띄는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혼이라뇨. 저와 남편은 무척 당황했어요. 그리고 도련님은 그 여자의 손을 잡고 로비를 지나 호텔을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대기하고 있던 차 뒷좌석에 나란히 타고 갔죠. 이게 무슨 일이죠? 저는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도련님이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건데,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게 태도를 취할 수 있지? 이혼 이야기를 꺼낼 수 있지 싶었습니다. 맞잖아요. 결혼 생활 중에 다른 여자를 데려온 남자가 잘못한 거 아닌가요? 저는 정말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진실을 알 수 있었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제 칠순잔치는 어정쩡하게 끝나버렸는데 아무래도 도련님이 마음이 쓰였나 봐요. 그래서 저희 식구들을 한 레스토랑으로 초대하셨죠. 처음엔 그런 일이 있고 나서이기 때문에 남편만 보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도련님이 그 사건을 콕 집어서 말했대요. 그런 일이 있어 잔치가 엉망이 되었을 텐데 제가 조금이라도 마음을 덜 수 있게 해달라고요. 모두 데리고 와주세요, 형님. 그래서 사위까지 포함한 저희 집 식구들은 도련님이 예약한 레스토랑에 다녀왔어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도련님은 평소같이 서글서글 하셔서 마음을 놓았죠. 그렇게 식사를 하고 커피까지 마시는데 도련님이 말문을 열었어요. 형님, 형수님, 아무쪼록 죄송합니다. 형수님 칠순잔치인데 본의 아니게 행패를 부렸네요. 직원들한테 어떤 분위기로 끝났는지 대충 이야기 들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식사로 사과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형님, 형수님,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충 눈치채셨겠지만 저 애들 엄마와 이혼하려 합니다. 그때 보셨던 여자, 그 사람 때문만은 아닙니다. 제가 용기를 낼 수 있게 도와준 사람은 맞지만 정말 그게 다가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제가 애들 엄마와 어떤 관계였는지. 최소한 저희가 제대로 된 부부 사이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차라리 싸우는 게 낫죠. 싸우는 게 속 편하죠. 싸우고 풀고 그게 정상적인 부부 관계죠. 저희는 싸우지도 않았어요. 싸운다는 건 쌍방이잖아요. 전 일방적으로. 그래도 애들 엄마 욕은 하지 않겠습니다.
형님, 형수님, 저 정말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시 만난 순간에 깨달았어요. 지금 잡지 않으면 제가 눈을 감을 얼마 안 남은 시간 동안 후회하면서 살 거라고요. 아니, 그 이후에도요. 죽어서도 후회할 거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 지금 많이 아픕니다. 당뇨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저혈당이 와서 일상생활도 제대로 못합니다. 저 이제는 회장 자리 아들에게 물려주고 그 사람만을 위해 살고 싶어요. 형님, 제발 도와주세요. 그 사람이 순순히 서류에 도장 찍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소송까진 가고 싶지 않아요. 애들 보기에 무슨 망신입니까? 도련님은 결국 애들 이야기를 하면서 울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불륜은 불륜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온전히 도련님을 응원할 수 없었어요. 제가 아무리 동서를 미워해도 말이에요. 같은 여자로서 충분히 그 마음이 이해가 됐거든요. 그런데 도련님이 이런 이야기를 전하더라고요. 40여 년 전, 그때 도련님은 경영학과에서 졸업 후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친한 교수님들이 많아서 알선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도련님은 제 힘으로 하고 싶었대요. 도련님은 어려서부터 몸이 허약해서 대부분의 것들을 다 주위의 도움을 받아야 했거든요. 자기를 뛰어넘어 보고 싶었대요. 하지만 겉보기에도 허약해 보이고 심지어 군대도 다녀오지 않은 도련님을 뽑아줄 회사가 없었죠. 그때 형님의 제안을 듣게 되었는데 도련님은 누나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에 자존심이 상하면서도 자신이 경영해보고 싶었대요. 그래서 제안을 수락했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체계를 다 바꿨대요. 그래서 1년, 2년 차 때는 자는 시간도 부족할 만큼 바빴다고 해요. 그러다 한번 여름이었는데 로비에서 쓰러진 거예요. 회장님이 쓰러지셨으니 다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프런트에 있던 여직원이 하나 뛰쳐나와서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골든타임을 지켜 응급실에 갈 수 있었고 도련님이 살 수 있었다고 해요. 도련님은 정말 생명의 은인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 위해 그 직원을 수소문했대요. 그리고 찾아낸 생명의 은인에게 도련님은 포상휴가와 사례금을 지급했대요. 사실 이때까진 별 감정이 없었대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직원들이 그 여직원을 따돌리고 폭언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해요. 질투겠죠. 그 사실을 알고 도련님도 어떤 방안을 내려고 했는데 본인이 이러면 이럴수록 직원들의 괴롭힘은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안 보는 척 지켜만 보고 있는데 어느 날 벤치에서 그 직원이 울고 있는 걸 발견했대요. 그래서 옆에 살짝 앉아 손수건을 건느니 그 직원이 도련님을 확인하고 놀라서 일어나 가려고 했대요. 그래서 도련님이 그 직원을 잡아 미안하다고 했다더군요. 그런데 그 직원이 울음을 멈추고 말하더래요. 회장님이 죄송하실 건 없습니다. 살아주셔서 감사해요. 그때 잘못되셨다면 전 더 괴로웠을 거예요. 그 말에 도련님은 충격을 받았대요. 그리고 마음이 움직였대요. 도련님은 그 직원을 좋아하게 되었다고요. 하지만 선천적으로 몸이 약해 언제 한번 누구를 마음 놓고 좋아해 본 적이 없는 도련님이라 마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알 수 없었대요. 그래서 대뜸 결혼하자고 했다더군요. 그런데 여직원이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더래요. 만나보자는 말이죠. 그 말에 도련님은 2차 충격을 받으셨대요. 너무 산뜻한 고백 승낙이었다고 도련님은 그때를 회상하면서 웃더라고요. 그때 도련님의 표정은 정말 소년 같았어요. 사랑을 시작한 소년 말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몰래 연애를 했대요. 주로 호텔에서 했대요. 프라이빗 룸에서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고 수많은 대화를 했대요. 가장 처음에 한 이야기는 서로의 약점에 대해서래요. 도련님은 선천적으로 아픈 것, 여직원은 부모로부터의 결핍이 있다고 말했대요. 알고 보니 여직원은 태어나 얼마 되지 않아 부모가 외할머니에게 자기를 버리고 도망갔다더라고요. 그리고 이유를 생사도 모른다고요. 그래서 평생 할머니와 살았고 그 당시에도 살면서 할머니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생각엔 변함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할머니의 애정에 대한 결핍은 없었지만 그건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과는 다른 거지 않냐며 자기는 그걸 전혀 모른다는 말을 했대요. 아들아들하는 집안에서 자란 도련님은 부모로부터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랐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며 도련님은 여직원이 안쓰럽고 불쌍하기도 했지만 반면에 자기는 그런 사랑을 받은 적이 없으니 돌려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하더군요. 반드시 아버지와 같은 연인이 되겠다고 다짐했대요. 그리고 여직원은 평생 옥탑방에서 살았대요. 옥탑 월세방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여직원이 왜 했냐면 자기는 하늘과 가깝게 살았다는 거예요. 밤에 평상에 대자로 뻗어 누워서 하늘을 보면 얼마나 시원한지 아냐고 그러더래요. 도련님은 내가 자기보다 가진 게 더 많은데 하늘도 가까우려면 내가 더 가까울 수도 있는데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게 천진난만하다고 생각하면서 도련님이 더 넓은 세상이 되고 싶었대요. 더 많은 것을 여직원에게 보여주고 싶었대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더군요. 그렇게 그들은 3년을 만났대요.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았고요. 그리고 도련님이 처음으로 집에 그 여직원을 데리고 갔죠. 도련님은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더군요. 아무 탈 없이 결혼할 수 있을 줄 알았대요. 지금 비록 자신은 호텔 회장님이지만 자기 부모님은 지극히 평범한 평민으로 여직원과 같은 위치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들어가자마자 여직원이 채 앉기도 전에 시부모님이 이렇게 물으셨대요. 부모님께서 뭐 하시나? 연봉은 어떻게 되나? 집은 자가인가? 차는 있어? 목돈은 얼마나 있나? 계속 이어지는 질문 공세에 여직원은 진땀을 흘렸대요. 겨우 앉아서 질문에 꼬박꼬박 대답을 하고 결국 숟가락도 못 들어보고 집에서 나왔대요. 다시 돌아온 도련님이 시부모님께 이렇게 말했죠. 사람 앉지도 못하게 하시고 그런 말씀이 뭐예요? 부모님 뭐 하시냐? 돈은 얼마나 버냐? 집, 차, 목돈은 왜 물어보신 거예요? 대체 왜 그러신 거예요? 당연히 물어봐야 할 것들이야. 사람이 수준이 있지. 아까 외할머니랑 산다고 했니? 아무리 경우가 없어서야. 적어도 부모 있는 애를 만나야지. 가정교육이 엉망인 애를. 그리고 결혼은 봉사가 아니야. 현실이야 현실. 더 불릴 생각을 해야지. 나누려고 하면 어쩌니? 그렇죠. 저희 시부모님은 도련님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죠. 저희 시부모님 아들이 호텔 회장이 되고 딸이 건물주가 되어버리니 쓰시는 돈부터가 달라졌었죠.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딸이 부잣집으로 시집을 간 이후부터 달라졌어요. 저희 시부모님은 생전에 꽤나 사치스러우셨어요. 음식을 시킬 때도 배를 시켜서 모조리 남기셨죠. 옷도 있는데 또 사셨어요. 그것도 고급 브랜드로요. 여행도 참 많이 다니셨죠. 그래서 처음엔 시영님이 이혼하신다고 할 때 두 팔 뻗어 반대하셨어요. 남편 말을 들어보면 네가 뭐라고 이혼을 하냐 하시며 시영님을 혼내신 적도 있다고 해요. 그런 시부모님이 가난한 외할머니 밑에서 큰 여직원을 마음에 들어 하셨을 리 없죠. 하지만 그런데도
도련님이 여직원과 헤어지지 않아 시부모님은 호텔까지 찾아와 여직원을 따로 불러 한 소리 하시고 가셨대요. 그러다 직원들의 따돌림도 버틴 여직원이 결국엔 백기를 들었대요. 도련님에게 사표를 내고 사라졌다고요. 그래서 도련님이 시름시름 알아갔다더군요. 시부모님은 걱정하시면서 도련님에게 선자리를 주선하셨다고요. 도련님은 이를 악물고 절대 나가지 않았답니다. 그러다 호텔에서 크게 클레임이 걸려오는 사건이 발생했답니다. 누가 스위트룸으로 예약을 했는데 디럭스룸으로 배정되었고 남은 스위트룸이 없는 사건이었어요. 손님 측에선 업그레이드를 시켜 방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규정상 그게 어려워서 직원들이 난감해하고 있었어요. 결국 도련님이 내려왔어요. 라운지는 난리도 아니었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손님, 어영부영 움직이는 직원들. 도련님은 현기증이 날 것 같았대요. 손님,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이 신속한 처리를 해드리지 못했네요. 자, 손님께 프라이빗 룸 제공해주세요. 제가 쓰는 프라이빗 룸으로 제공해주세요. 그럼 좋은 시간 되십시오. 도련님은 그때 이미 프라이빗 룸에 대한 미련이 없으셨대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프라이빗 룸을 배정해 주어라. 회장실로 들어와 공지를 내렸답니다. 그런데 퇴근을 하려고 보니 손님이 라운지에 앉아 있는 거예요. 모른 척 할 수 없어 좋은 시간 보내고 있냐고 물었더니 좋은 시간? 좋은 시간은 무슨 좋은 시간이요? 저 여기 휴가 온 건데 초장부터 분위기 다 망했는걸요. 어떻게 보상하실 거예요? 하더래요. 도련님은 그 의중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차렸대요. 그래서 그 손님과 하루를 보냈는데 석 달 뒤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대요. 아이가 생겼다고요. 도련님은 잘못 온 문자겠거니 생각하려 했는데 기분이 쎄해 전화를 걸어보니 그 여자가 맞더래요. 여자를 찾아가니 임신 테스트기를 내보였고 정확한 두 줄이었대요. 도련님은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도 모르면서 계속되는 시부모님의 선짜리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더군요. 그리고 솔직히 실연의 아픔으로 될 대로 되라는 심정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여자와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았죠. 시부모님도 동서가 평범한 집안에 유학을 보낼 정도의 집안이라는 걸 알고 반대하려 했지만 아이가 있다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렇게 10년, 20년, 30년을 살았대요. 도련님은 결혼 생활 내내 의지가 없었고요. 될 대로 되라는 심장이 컸고 결혼이란 걸 도련님 삶에 큰 비중이 되는 사건으로 다루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반년 전 도련님이 감기에 걸려 병원에 갔는데 익숙한 향기가 나더래요. 뒤돌아서 보니 그때 그 여직원이었대요. 이제 여직원이 아니니 앞으로 미정씨라고 부르면 되냐고. 그렇게 30년 만에 미정씨와 재회한 거예요. 근데 초췌했대요. 그때 맑고 이슬 같던 미정씨가 아니더래요. 오랜만이야. 어디 아파서 온 거야? 얼굴이 좀 안 좋네. 도련님이 그렇게 묻자 미정씨는 어색하게 웃으며 당뇨라고 하더래요. 당뇨가 좀 심해서 매주 병원에 온다고. 그때 도련님 본인은 그저 감기 때문에 왔다는 말을 하기가 미안했대요. 그 정도로 얼굴이 안 좋았대요. 그렇게 재회한 둘은 가끔 만나 밥을 먹고 커피도 마셨대요. 함께 했던 지나간 일들도 이야기하고 서로 없이 지냈던 시간도 이야기하고요. 그러다 한번 미정씨가 저혈당이 왔는데 손을 벌벌 떨면서 가방에 있는 사탕 하나를 집어먹는데 도련님은 눈물이 날 뻔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순간 도련님의 마음이 울렁울렁하고 떠오른 거예요. 30여 년 전 주변에 의해 무시되고 억눌려왔던 마음 말이에요. 그 순간 딱 하나의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이 사람 곁에 있어야 한다.
지금 내 모든 걸 내려놓고 이 사람에게 가야 한다. 가야 한다면 지금뿐이다. 이보다 더 늦을 순 없다. 매번 서글서글 하시던 도련님이 울먹이면서 말하니 저도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불륜을 옹호할 수는 없었죠. 그리고 며칠 뒤에 동서가 찾아왔어요. 동서가 찾아와서 도련님 좀 말려달라는 거예요. 형님, 애들 아빠 좀 말려주세요. 저 이렇게 헤어질 순 없어요. 아직 아들 둘 장가도 못 갔는데 안 그래요? 아무리 헤어져도 이렇게는 아니잖아요. 전 어떻게 살라고요? 전 외롭게 혼자 살다 가라고요? 어떻게 이래요? 아니면 저 정말 소송할 거예요. 상간녀 소송 말이에요. 네, 정말 할 거예요. 승산 있어요. 명백한 불륜이고 이유가 어찌됐든 둘이 얼마나 애틋하든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형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발요. 부탁이에요. 저는 겨우 동서를 진정시켜 돌려보냈어요. 그런 뒤 남편에게 말하니 남편도 어찌할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특히나 소송하면 호텔 이미지도 안 좋아질 텐데 그것도 걱정된다고 하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며칠 동안 동서는 정말 미정씨를 고소했어요. 흥신소에 가서 도련님과 미정씨 사진도 찍은 모양이더라고요. 저한테 전화가 와서는 승산이 있을 거라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더니 호텔이며 뭐며 다 가져올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화가 나서 집에 돌아왔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는데 남편이 다 속았다는 거예요. 동서에게 다 속았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 물으니까 하나씩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 여자 의부증이 있었대. 내 동생이 어디를 가든 그게 일을 하러 가는 거여도 계속 전화하고 도청기도 달고 노트북 안에 감시 카메라에 온 집안에 CCTV가 있더라. 차에도 말이야.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감시를 했다는 거야. 그리고 집에서 사람 쓰는 것도 골치 아팠겠더라. 청소부든 요리사든 참견질에 훈수에 일주일을 버틴 사람이 없대. 나중엔 쓸 사람이 없어서 외국인까지 썼는데 못 알아듣는다면서 욕이란 욕은 다 했다더라. 근데 그거 다 내 동생 얼굴에 먹칠하는 거야. 알지? 그것뿐이면 다행이게. 그 여자 내 동생 폭행까지 했어. 지팡이로 사정없이 두들기는 걸 내 두 눈으로 봤다고. 이건 합당한 이혼 사유야. 내 동생이 여지껏 참고 있던 것뿐이지. 불륜? 불륜 좋아하시네. 누구여도 그 여자 앞에서 못 버텨. 내 동생이니까 지금껏 버틴 거지. 탐욕스러운 할망구 같은 이라고. 남편은 처음으로 제 앞에서 불같이 화를 냈어요. 그렇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서 무척 놀라고 당황했는데 남편이 한 말이 저를 더 당황스럽게 했죠. 의부증에 잘못된 권위의식, 게다가 폭행이라뇨.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비로소 저는 어느 명절에 도련님 팔에 멍이 든 걸 본 기억이 났어요. 그때 제가 이게 뭐냐고 물으니 도련님은 허허 사람 좋게 웃으며 별거 아니라고 하고 감췄었죠. 저는 그 상처도 동서에 의해 생긴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이제서 들었어요. 그러니 점차 남편의 말에 믿음이 갔죠. 그리고 남편의 누나, 시형님 생각이 났어요. 도련님에게 호텔 경영을 맡기신 시형님 말이에요. 시형님이 결혼을 하시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귀한 아들, 딸에 대한 양육권을 포기하셨다는 말씀은 드렸죠. 그뿐만 아니라 시형님은 자신이 낳은 아들, 딸을 만날 수조차 없었어요. 호텔이며 몇 채의 건물을 위자료로 받았지만 사실 엄마의 마음으로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볼 수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형님은 그래서 그런지 재혼도 안 하시고 재혼은커녕 사람도 잘 안 만나셨어요. 일도 안 하셨고요. 그저 건물 세만 받고 살고 계셨죠. 그러던 형님은
나이가 드셔서 치매 판정을 받았어요. 어느 날 남편에게 경찰에 연락이 온 거예요. 형님이 집을 못 찾으신다고요. 그래서 서둘러 가보니 추리한 옷을 입고 멍한 표정으로 경찰서에 앉아 계셨죠. 그때 저희는 자주 찾아뵙지 못한 게 참 죄송스러웠어요. 괜히 저희가 시영님을 방치한 것 같았죠. 하지만 저희 집에 모실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도련님 댁에서 모실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급히 요양원으로 모셨죠. 그게 10년 전의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와서 이상하게 여긴 건 바로 이거예요. 대부분 요양원에서 환자에게 필요한 약들을 처방받아 약국의 제조를 맡긴 뒤에 배송을 받잖아요. 근데 동서가 그걸 어떻게 믿냐면서 자기가 잘 아는 주치의한테 처방받아 자기가 잘 아는 약국에서 조제받아 오겠다는 거예요. 맨 처음엔 동서가 시영님을 생각해서 그러는구나. 그리고 누구 하나라도 자주 찾아뵈면 좋지라는 생각에 그렇게 하라고 두었어요. 그러기를 10년. 이제 와서 동서의 그 행동이 이상하다고 여겨지는 건 왜일까요? 일단 사랑은 아니라잖아요. 남편에게 들은 동서의 행동과 소송 직장 전화로 재산을 모조리 가져오겠다던 동서의 말만 들어도 사랑은 아니잖아요. 사랑이 아니면 동서가 도련님과 결혼한 이유는 돈 말고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시영님이 호텔의 경영권을 도련님에게 준 거지 호텔 자체를 준 건 아니었어요. 호텔 회장이라고 해서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 경영권만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동서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것도 시영님이 버젓이 살아계신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동서가 형님이 치매에 걸리셨다는 걸 알고 그것을 기회로 잡았다고요. 형님이 빨리 돌아가시면 돌아가실수록 자연히 회장인 도련님이나 차기 회장인 도련님 아들에게 호텔이 승계될 테지 않겠어요? 그럼 그 단물을 동서가 홀라당 빨아먹을 생각이겠죠. 게다가 저는 시영님의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진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자연스러운 치매의 증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제가 동서를 미워하긴 해도 그렇게 못된 사람일 거란 생각은 못했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현상이겠거니 생각했는데 오늘이 되어보니 생각이 달라졌어요. 분명 동서가 무슨 수를 써서 시영님이 급속도로 악화된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큰딸에게 전화를 해서 동서가 다니는 병원과 약국을 알아봐 달라고 했죠. 그러니 금방 전화가 다시 오더라고요. 동서는 수요일마다 병원과 약국에 가서 형님의 약을 처방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일에 그 약국 앞에서 기다렸어요. 한 2시간 기다렸나? 동서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 뒤로 넘어지더라고요. 왜 넘어져? 무슨 잘못을 했길래? 제가 그렇게 말하며 손을 뻗자 제 손을 무시하고 일어나더니 세상 도도하게 말하더라고요. 여긴 어쩐 일이세요? 제가 소송한다고 도와달라고 할 땐 쳐다도 안 보시더니? 승소할 것 같으니까 단물이라도 빨아드시라고? 설마 동서 그 약봉투 좀 줘봐. 어디 한번 보게. 내가 혹시 몰라서 시영님 요양원 들어가기 전에 받은 약국 봉투 가져왔거든? 그거랑 한번 비교 좀 해보자고. 그러자 동서는 화들짝 놀라지도 않고 말했어요. 당연히 그 약하고는 다르죠. 10년이 지났는데요. 10년 동안 얼마나 시영님이 안 좋아지셨는데요. 그때랑 같을 수가 없죠. 그럼 오늘 요양원 가서 검진받고 처방 다시 내려달라고 하자.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보게. 나는 이제 동서가 하는 거 다 못 믿겠거든. 그러니 박장대소를 하더라고요. 저를 못 믿으면 대체 어쩔 거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소할 거라고 하니까 고소할 거면 하래요.
자기는 약을 전달해 준 것 말고는 없다면서. 처벌은 의사나 약사가 받아야 한다면서요. 그 의사랑 약사 다 동서 지인 아니야? 들어보니까 아주 친한 사이라던데. 형님 약도 바꿔치기 할 만큼? 그렇게 친한 사이인데 이렇게 나쁘게 굴어도 돼?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야? 동서는 약을 바꿔치기 했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했는데도 쫄지 않았어요. 무책임하긴 뭐가? 나도 살아야지. 오히려 이런 일을 몰랐던 너희들이 무식한 거 아니야? 내가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알아? 이제 호텔이 내 거라고. 완전히 내 눈앞에 있다고? 그렇게 말하며 하하 웃는데 제가 너무 열이 받더라고요. 저한테 한 짓거리도 몹쓸 짓인데 지금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 남도 아닌 가족 목숨을 움켜쥐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한테 당한 게 한두 번이 아닌데 운 좋게 아들 낳아서 예쁨 받아 여우짓해서 예쁨 받아 매일 나한테 돈 자랑해 없다고 무시해. 그래, 그건 나한테만 한 거니까 다 참았어. 하지만 이번 일은 두고 못 참아. 어딜 감히 내 가족을 건드려? 너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고작 태역군인 집안 주제에 어떻게 할 건데? 나 그래도 아직 회장 와이프야. 사모님이야. 근데 네가 날 상대로 뭘 할 수 있는데? 그 틈에 제가 동서에게서 약봉투를 빼앗았어요. 놀란 동서가 약봉투를 도로 빼앗아 가려고 하는데 덩치 큰 저희 남편이 완전히 막았죠. 그 사이에 저는 차에 탔고 저희 부부는 요양원으로 갔어요. 요양원에서 확인해 보니 약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치매를 느리게 하는 약은 빠져있고 온통 영양제만 있더라고요. 남편은 화가 나서 주체할 수 없어 보였어요. 그리고 남편은 이 사실을 도련님에게 전했어요. 도련님도 그 사실을 알고 온갖 욕설을 하며 전화를 끊었어요. 도련님의 그런 모습 또한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부부는 더 정확한 증거를 위해 동서가 들린 병원과 약국에 들러서 CCTV 기록을 달라고 협박했어요. 지금 주지 않으면 이 행위 고발하겠다면서요. 하지만 지금 주면 병원과 약국은 정말 참을 수 없지만 묵인하겠다고요. 서약서까지 쓰고 CCTV 기록을 받아왔어요. 그리고 그걸 모조리 도련님에게 드렸어요. 그리고 몇 번의 재판 끝에 판사는 도련님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도련님이 승소했어요. 난리도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동서가 판결문을 듣고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고 결국 사람들에 의해 끌려갔답니다. 승소 후 도련님은 도련님의 바람대로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미정씨와 함께 시골로 내려갔네요. 호텔은 도련님 큰아들이 물려받았어요. 그리고 아직 형님은 살아계시고요. 약은 요양원에 맡기면서 제가 자주 전화를 하고 있어요. 동서는 10원 한 장 받지 못하고 쫓겨났어요. 입던 옷, 신던 신발 모조리 뱉어내고 내쫓겼죠. 그리고 들은 바로는 친언니가 하는 꼼장어 가게에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유학까지 갔다 온 여자인데 그 삶이 불쌍하다고도 저한테 저희 가족한테 한 걸 생각하면 꼴 좋다 싶네요. 그리고 저는 방금 그 꼼장어 가게에 다녀왔어요. 거기 가서 꼼장어를 혼자 3인분 시켜서 동서가 구워주는 꼼장어를 한 입 먹었어요. 그리고 일어나 제 칠순잔치 때 동서가 준 돈 기억하시나요? 그걸 그대로 올려놨어요. 그러자 동서가 가자미 눈을 하고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필요할 것 같아서. 아닌가? 이런 돈 이제 동서한테 필요 없다? 너무 사치지? 그래도 받아도 언제 또 이런 돈 받아보겠어? 앞으로 열심히 살아. 어? 그리고 꼼장어집을 나왔네요. 들려오는 동서의 비명소리가 참 들을만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사람이 마음씨를 곱게 먹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나쁘게 먹으면 될 일도 안 된다. 여러분들도 좋은 것만 보시고 듣고 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